1985년 4월 21일 오전, 홍콩의 잉글리시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2명의 영국 학생이 어제 오후부터 실종되어 집에 오지 않았고 오늘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이름은 케네스 맥브라이드이며 여자는 니콜라 마이어스라고 했습니다. 케네스는 우리 학교 요트팀의 팀원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러졌고 지금도 붕대를 감고 있어 훈련에 불참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시 호수공원으로 간다고 말했으며 집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한 것입니다. 홍콩 경찰이 실종자 조사를 하던 중 누군가 갑자기 죽은 사람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장소는 사이시 호수공원 근처였습니다. 신고자 린 씨는 매일 아침 BMW 산에서 조깅을 하며 운동을 합니다. 린 씨는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가 마치 잠자는 듯 가파른 비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근처로 갔습니다. 그 젊은이를 5m 앞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는 언덕 위에 엎드린 채 두 손을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린 씨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니 이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반쯤 뜨고 혀를 길게 뻗어 입 밖으로 나와 있었고 머리는 온통 응고된 피로 덮여 있었고 두 손은 붕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죽기 전에 무엇에 맞은 듯 온몸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얼굴과 목은 몽둥이 같은 것에 반복적으로 맞은 듯 거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휴대전화가 없던 린 씨는 급히 산을 뛰어내려와 매점에서 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홍콩 경찰도 신속하게 BMW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이곳은 매우 외진 곳이었습니다. 반면 BMW 산은 황량하고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커플 미뢰 장소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BMW 산으로 달려가 린 선생의 인솔아에 외국 청년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전혀 다른 금발 총각은 아직 20살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거의 찢어져 있었고 두 손은 붕대 같은 것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웃긴 것은 청년의 쇄골이 부러져서 치료용으로 감았던 붕대였습니다. 범인은 흉악하게 붕대를 풀고 다친 쇄골을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해 아물어가는 총각의 쇄골이 다시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젊은이의 시체를 뒤집고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가슴과 등을 때린 피부는 터진 석류처럼 발라져 있었습니다. 상처 분석에 따르면 나무 막대기 같은 것에 반복적으로 구타당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경찰 법의학자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젊은이는 최소 100대 이상의 나무 막대기로 폭행당했으며 폭행 시간은 30분 이상 같습니다. 폭행 100여 번은 엄마가 아들을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부검 결과 총각은 쇄골 골절 외에도 온몸을 구타당하여 10개 이상의 골절과 일부 내장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졸려 죽은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목에는 강목에 의해 목이 심하게 눌리고 밧줄에 의해 반복적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뚜렷합니다. 막대기가 목을 무겁게 누르는 힘이 매우 커서 총각의 목뼈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피해자의 목에 긴 막대기를 걸치고는 두 사람이 뛰어올라 엄청난 압력을 받는 강목 밟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잔인한 폭행으로 젊은이는 목이 부러져 질식사했습니다. 자연히 이런 살인 방법은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천장의 발자취가 어지러워 경찰은 강도가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살해된 총각이 금발에 쇄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그가 실종된 케네스 같다고 시신 발견과 동시에 학교 교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케네스의 여자친구 니콜라와 함께 나갔는데 니콜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네스의 참사로 미뤄 경찰은 니콜라도 흉악하게 당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근처를 수색했고 300m 떨어진 풀숲에서 니콜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단 구타를 당한 남고생 케네스보다 여고생 니콜라가 10배나 더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니콜라의 시신은 거의 벗겨진 채 하체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고 상체는 베이지색 티셔츠로 머리 위로 젖혀져 얼굴을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측처럼 니콜라는 성폭행을 당했고 정액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더 놀라운 것은 니콜라가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법의학 부검 결과 니콜라 질에 심각한 열상이 있었고 톱밥과 유리 조각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 니콜라를 강간한 후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인간적으로 막대기와 유리병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그녀의 질 속에 억지로 밀어넣어 운부가 크게 찢어졌습니다. 엄청난 통증으로 니콜라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강간과 성학대 외에도 케네스처럼 구타당해 숨졌습니다. 법의학자는 니콜라 얼굴을 가린 티셔츠를 젖히자 더욱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법 미모의 니콜라는 얼굴이 풀색처럼 변했고 머리는 강목에 맞아 형체가 안 잡혔습니다. 그녀의 아래턱은 산산조각이 났고 왼쪽 눈동자는 이미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100여 군데 상처를 입은 남자친구 케네스에 비해 니콜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거의 없는 500여 군데의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니콜라가 적어도 한두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검 결과 니콜라는 목이 졸렸지만 목 졸려 죽지는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니콜라는 악당에게 성적 학대와 구타를 당하는 동안 이미 쇼크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녀와 케네스의 시신을 따로 이곳에 옮겨놓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콜라는 잠시 정신을 차렸었지만 중상을 입고 허우적거렸고 턱이 깨져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으며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현장에는 약 10m의 기어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법의학자는 니콜라가 죽기 전 서너 시간 동안 자구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니콜라가 이렇게 오래 기어다녔는데도 10m도 못 기어나와 사망한 것입니다. 니콜라는 죽기 전에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고 범인은 인간성이 없는 잔인한 악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누가 그랬을까요? 경찰은 사체 발견 현장은 1차 현장이 아니라 시신을 버린 2차 현장일 뿐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케네스와 니콜라의 옷, 금시계, 장신구, 배낭, 범행 흉기는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법이 매우 흉폭하고 잔인함에 순식간에 홍콩 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영국 백인이었고 사건은 영국 정부를 엄청나게 놀라게 했습니다. 홍콩과 영국의 주요 언론은 스문의 시간 추적 보도했고 텔레비전 방송국은 계속해서 사건의 상황을 방송했습니다. 영국 정부와 언론이 홍콩 경찰에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600여 명의 경찰관을 집결시켜 BMW 산 수색을 나가서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탐문 수사 및 산을 수색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BMW산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나무가 많습니다. 경찰 600명에 의지하여 단기간에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시민도 조직이 됐고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고공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산에서 옷가지와 장신구를 발견하기 불가능했습니다. 수색 3일째 경찰이 마침내 작은 숲에서 옷과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여성 피해자인 니콜라의 치마, 팬티, 브래지어, 신발, 밥산 팔찌와 텅 빈 배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케네스의 신발과 금시계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는 여러 개의 나무 몽둥이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근처의 나무에서 꺾은 것이었습니다. 몽둥이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사람의 금색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유리병이 버려져 있었고 그 위에 혈흔과 정액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강도가 니콜라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제로 그녀의 질 속에 쑤셔넣은 술병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술병에서도 지문이 발견되어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현장 발자취가 지저분해서 최소 3명 이상의 범행일 것 같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후 사건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은 원한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네스와 니콜라는 둘 다 학살을 당했고 특히 니콜라는 강간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당했으며
500번 이상 몰매를 맞았습니다. 단순한 금품 강탈이나 강간 강탈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흉악하게 살인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홍콩은 영국 식민지였고 영국 법령에 속했습니다. 강간죄는 비교적 중범죄이지만 보통 형량은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 살인은 종신형 또는 사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여 첫 번째 범죄가 아닌 것 같은데 원한 관계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사관들은 재물과 강간 강탈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케네스의 금시계와 지갑이 사라졌고 니콜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소량의 홍콩 달러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니콜라의 귀중해 보이는 팔찌가 실제로는 값어치가 없는 팔찌라서 바닥에 버려진 것입니다. 악당들은 보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석업계나 전문 악당들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돈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니콜라는 죽기 전에 강간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괴한은 정액을 남겼습니다. 보복살인이라면 악당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증거를 많이 남길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과 홍콩 언론들이 니콜라의 시신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홍콩 사람들은 분노와 공포를 느꼈고 가능한 한 빨리 범인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정액과 여러 개의 지문, 그리고 강목에서 괴한으로 추정되는 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DNA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액과 혈액은 범인의 혈액형만 식별할 수 있을 뿐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문에 관해서는 이상하게도 경찰은 홍콩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범인은 전과가 없었고 아예 홍콩 사람이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최소 3명 이상의 범인들로 경찰은 백인 커플을 학살한 1차 현장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고 시신과 흉기가 버려진 2차 현장 2개만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가 크게 누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범인은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알고 교묘하게 범행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원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두 집 모두 홍콩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는 모두 기술 엔지니어로 지인이나 이웃과 교제하는 일이 많지 않았고 어린 커플은 학교에서 평판이 좋은 데다 나이가 많지 않아서 사회적 원한 관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보복살인이 아니라 금품 강탈이나 강간살인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보름 동안이나 지연되어 진전이 없었습니다. 영국과 홍콩 정부, 언론은 경찰의 무기력함을 비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홍콩 경찰은 단서를 제보를 받기 위해 5만 홍콩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5만 홍콩 달러는 중국 본토에서는 큰 돈이지만 홍콩에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핫라인을 설치해 모든 시민들에게 단서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주변 시민 2만여 명, 특히 사건이 발생한 주변 주거지를 잇따라 방문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케네스와 니콜라의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의 시신을 영국으로 운구해 안장했습니다. 케네스와 니콜라는 모두 착한 아이였고 비참하게 죽었으며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도 매우 슬퍼했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연히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들이 살해된 후 제니스의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세사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케네스 아버지가 홍콩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사 이사회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1년 유급 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50만 홍콩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에게 조속히 범인을 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케네스의 아버지는 회사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우리 집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회사의 행동에 대해 가족은 매우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사 사장님은 케네스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저도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이사님들이 모두 당신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사양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홍콩 경찰과 협력하여 현상금을 55만 홍콩 달러로 올렸습니다. 55만 달러.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 한 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했지만 사건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특수범죄수사과에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한 사람은 조직폭력배의 부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다른 범죄로 체포했던 경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기가 제보를 하면 55만 달러의 현상금 포상이 정말인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포상금이 사실이다, 신뢰할 수 있고 용의자를 잡을 수 있다면 즉시 지불하는 것이다 말하자 제보자는 제보한 사람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면 믿고 제보하겠다고 했으며 경찰은 절대 비밀 지켜준다, 걱정 마라. 경찰은 그동안 범죄단체들에게 수소문했지만 그들은 협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보자는 조직을 제보하다가 걸리면 죽음이라는 게 자기들의 룰이라서 제보하지 못할 거라면서 10년 넘게 조직에 있었지만 두목 대신 감옥 갔다 왔어도 정착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자기는 은퇴하고 포상금으로 태국에 도망가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범인은 우리 패거리의 부하 펑신이라고 하며 20대이며 지난번에 우리 셋이 마카오에 일을 보러 갔을 때 펑신이가 부하에게 죽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 같아서 믿지 못하자 제보자는 펑신은 자랑하듯 발을 들며 나이키 신발이 바로 그놈의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케네스의 나이키 신발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신발에 대하여 잘하는데 영국에서만 팔릴 뿐 홍콩에서는 살 수 없는 신발이며 내가 보니 최신형 프리미엄급 나이키 신발이었고 저희 누나가 나이키 신발을 파는 점원인데 저는 자주 누나 가게에 가봐서 나이키 신발을 잘합니다. 펑신이 신은 그 신발은 홍콩에서 확실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면 55만 달러는 당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공한 단서에 따라서 경찰은 펑신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11월 27일 경찰은 마침내 범인 펑신이를 검거했습니다. 펑신이는 당시 24세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펑신이는 10대 때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펑신이는 그저 잡범일 뿐이고 평소에 조직을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펑신이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걸리면 엄벌에 처하는 걸 알면서도 패거리 몰래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세 전후의 탄수환, 자오웨이원 등과 어울려 중학생을 협박하고 도둑질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학생을 협박하는 동안 펑신이는 장유항과 윤삼룡 두 학생을 한패에 끌어들였습니다. 장유항은 16세, 윤삼룡은 15세. 그들은 다른 건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펑신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조직범죄 수사과에서 그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은 펑신이의 집을 수색해 나이키 신발을 찾아냈습니다. 감정 결과 이것은 확실히 케네스의 유품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펑신이가 훔친 작물을 전문적으로 인수한 작물아비 황 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몇 달 전 펑신이가 이곳에 와서 명품 금시계를 판매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케네스 유품인 금시계를 찾아냈습니다. 증거 앞에서 펑신이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날 밤 펑신이는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주모자나 살인범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경찰의 노력 끝에 다른 공범 4명의 이름을 자백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사방으로 수사해서 탄수환, 자오웨이원, 장유항, 윤삼룡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유리병과 강목의 지문을 확보해 이들 5명 중 2명이 것으로 확인했으나 펑신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체포된 후 5명 모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 상황을 진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펑신의 탄소환, 자오웨이웬 3명은 모두 폭력배이며 경찰 신문 조사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자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6살 장유항과 15살 윤삼룡에게 물었습니다. 장유항도 우물쭈물하며 진술과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최연소 윤삼룡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즉각 윤삼룡에게 현재 증거가 확실하며 유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삼룡에게 미성년자이고 법적으로 관대한 가능성이 있다. 유죄를 인정한다면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다. 종신형을 받을 필요 없다고 계속 윤삼룡을 설득한 끝에
윤삼룡은 나이가 어려서인지 얼마 되지 않아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진술이었습니다. 경찰도 너무 놀라 잠시 진술을 중단시키며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BMW 산에 물건을 훔치러 가게 되었고 사건 당일에는 케이블의 구리선을 훔치려고 BMW 산에 갔으며 산이 비교적 외져서 물건을 훔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에 BMW 산에 올라가는데 숲속에서 남녀가 껴안고 있었고 펑신이는 데이트하러 왔구만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햇빛이 비치고 남자 케네스의 손이 번쩍였습니다. 펑신이는 금시계인데 돈이 많은 것 같다. 차라리 시계를 뺏는 게 낫겠다. 구리선을 훔쳐야 몇 푼 안 되고 금시계 하나에 적게 잡아도 많이 안에 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즉시 동의했습니다. 건장한데 저항하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남자 케네스의 팔에 붕대 감은 것을 보고 우리는 5명인데 제압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절도를 하다가 체포를 당하면 무기를 소지하면 중형을 받을까봐 형은 무기를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맨주먹으로는 불안한 펑신이는 나이프 포크를 갖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재빠르게 뛰어들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있었고 케네스는 그런대로 침착하게 어설픈 중국어로 무력을 쓰지 마세요. 돈은 모두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케네스는 펑신이에게 금시계를 건네주었습니다. 펑신이는 니콜라의 팔찌를 보고 꽤 값진 것 같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니콜라도 저항하지 않고 팔찌를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펑신이는 자주 도둑질을 하여서 보석을 볼 줄 알았습니다. 펑신이는 팔찌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펑신이는 니콜라의 배낭을 빼앗았는데 안에는 잔돈만 조금 있었습니다. 펑신이는 니콜라가 매우 예쁜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려고 했습니다. 펑신이는 니콜라를 근처 숲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니콜라는 당연히 가지 않으려 했고 펑신이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할 때 케네스는 니콜라가 강간당할 것 같아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왼손으로 펑신이를 한 대 때렸고 펑신이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4명이 합세하여 공격했습니다. 케네스는 오른팔을 다쳐서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동안 케네스는 니콜라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했고 니콜라는 즉시 도망갔습니다. 펑신이는 담사원에게 쫓으라고 했고 나머지 4명은 케네스를 잡아 쓰러뜨리고 뒤로 묶으려고 펑신이는 케네스의 붕대를 풀었습니다. 케네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때 케네스의 다친 팔을 3개 발로 차서 케네스의 쇄골이 다시 부러졌고 케네스는 아파서 땅바닥에 뒹굴었고 완전히 저항력을 잃은 케네스는 뒤로 두 팔을 묶였습니다. 펑신이는 공범들에게 케네스를 지키라고 하고 펑신이는 니콜라를 강간했습니다. 니콜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움을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고 펑신이는 주먹과 발을 휘둘러 니콜라 턱에 금이 갔습니다. 나중에 펑신이가 돌아와 이 여자는 내 손의 문신을 봤으니 살릴 수 없다. 그녀를 살려두면 우리는 모두 끝장이다. 차라리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탄스완과 자오웨이원 두 사람이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 강목으로 그들을 때려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5명이서 교대로 강목으로 케네스를 3개 쳐서 앞뒤로 100대씩 한 사람당 20대씩을 때렸습니다. 이 남자는 매우 건장하고 심하게 다쳤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붕대로 졸랐지만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펑신이는 목에 강목을 대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뛰어올라 밟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뛰었더니 목이 부러지고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비참하게 죽었고 적어도 30분 동안 우리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묻고 나서 옷을 벗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희죽희죽 웃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강목과 유리술병을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여자 질 속에 삽입하며 매우 큰 힘을 가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파하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녀가 기절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녀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목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겨누고 내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고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여 바로 눈에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동자가 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들 4명은 그녀를 연속적으로 내리쳤고 적어도 30분에서 40분 동안 수백 대를 쳤고 몸 전체가 변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펑신이는 다른 곳에 시신을 버리면 경찰이 첫 번째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신 이구를 둑 근처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흉기와 옷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윤삼룡이를 데리고 현장 검증을 하였고 역시 첫 번째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다량의 혈흔과 니콜라의 눈동자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5명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는 재판 시간도 매우 깁니다. 1985년 5명이 체포되었고 1987년 법원은 배심원단과 함께 펑신의 탄소한 좌우의원 3명을 주범으로 하여 2건의 살인죄와 매우 잔혹한 범행으로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은 1970년대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1992년 홍콩 총독과 행정국은 주범 3명의 사형을 사면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7년 동안 복역 중이었습니다. 통상 3명은 악행으로 최소 30년은 복역해야 합니다. 주범 펑신은 천벌을 받았는지 92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불과 몇 년 만에 암에 걸려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건 장유왕, 윤삼룡 2사람. 범행 당시 2사람은 각각 16세와 15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홍콩의 형사소송조례에 따르면 판사는 법적으로 청소년 중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 영국 여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 범죄를 저지른 지 12년이 지났지만 2사람은 여전히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홍콩이 반환되면서 지존 영국 정부의 법률도 효력을 잃었고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홍콩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연된다면 2사람은 선고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2명이 15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97년부터 언론이 장유왕과 윤삼룡을 주목하면서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뜻밖에도 1998년 영국에서 갑자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피해자 케네스 부모가 쓴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는 이미 2 미성년자를 용서했으니 빨리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죄를 인정한 윤삼룡 씨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 편지는 큰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98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유왕은 결국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성인범 3명보다는 가볍지만 그만큼 죄질이 무겁습니다. 윤삼룡은 유죄 인정도 있고 옥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피해자 학살에 가담했지만 결국 윤삼룡에게는 징역 27년이 선고됐고 미성년자라 3분의 1을 감형받아 2004년 19년간 복역한 윤 씨는 만기 출소했습니다. 장유왕도 2008년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윤삼룡은 16살 소년이었고 출소할 때는 이미 35살이었습니다. 윤 씨가 출소하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만나서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법을 지켜야 하며 잠시 착각한 행동에 남는 것은 19년 청춘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짓은 가장 흉악하고 잔인함의 끝이 어딘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2사람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